미합중국 국무부 방산협력관의 충격적인 내부 폭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라는 고백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피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라는 5단계에 걸친 치밀한 기술 탈취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강제 추방부터 현지 법인의 강제 인수까지 포함하는 극히 조직적인 각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기밀 문서를 입수하여 국제연합 유엔에서 폭로하면서 전세는 단숨에 역전되었습니다. BBC와 CNN의 주요 헤드라인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를 강타한 순간 불과 72시간 만에 유럽 전역이 미국의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과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동맹국을 기만한 미국의 충격적인 민낯이 이제 낱낱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렉스 해밀턴, 당시 미 국무부 방산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때만 해도 평범한 업무 회의일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랜돌프 게이츠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게이츠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ERCA 프로그램, 즉 미군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6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던 이 야심작은 포병 사거리를 30km에서 70km로 확장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졌으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육군 기술 담당관은 포신이 500발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설계 실패입니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게이츠가 제시한 해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띄운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외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게이츠가 제시한 차트는 K9의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정확도, 사거리, 발사속도, 기동성, 내구성 등 모든 항목에서 K9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K9의 명중률은 98%에 달했지만 독일의 PH-2000은 92%, 영국의 AS-90은 89%에 불과했습니다. K9은 특히 분당 9발이라는 경이로운 연사 속도를 자랑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50%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생산 속도였습니다. CIA 분석관인 에밀리 카터가 언급했듯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즉시 납품이 가능했으며 폴란드 계약에서는 단 2달 만에 1000문의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2년이나 소요했던 납기 기간과 비교할 때 혁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단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게이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넘긴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라는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존스법 존스 액트를 활용하여 한국에게 미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운송 및 제조에 관한 보호주의 법안으로 사실상 외국 기업을 미국에 묶어두는 족쇄 역할을 했습니다. 게이츠는 한화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한 뒤 기술 이전을 받고 노하우를 습득한 시점에서 때가 되면 우리가 인수한다 는 충격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기술 절도 계획이었으며 게이츠는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써먹은 수법이지만 우리는 더 세련되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카터는 이미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들에서 비자 문제를 악용하여 한국 기술자들을 대량 추방하고 기술과 공장만 남긴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는 K911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일단 미국에서 생산하게 한 뒤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으나 이미 결정된 일이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이츠는 9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며 짧은 시간을 주어 한국이 제대로 검토할 여유를 빼앗고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밀리 카터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에밀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한국도 우리의 기술 지원으로 성장했으니 이제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직접 협상하기 위해 한국 출장길에 올랐고 거기서 만난 이강훈 총괄과의 대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이강훈 총괄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MIT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K9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군이 저희 자주포를 선택한다면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신들은 곧 우리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판교 연구소에서 목격한 것들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판교 연구소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으며 이강훈은 월 30대까지 생산 가능한 K9 생산 라인을 안내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완벽했고 품질 관리는 이미 미국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한 대규모 물량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물량까지 모두 이곳에서 나갔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며 저는 미 국방부의 핵심 조건을 꺼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이 조건입니다. 존스법에 따라 미국에서 사용할 무기는 미국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순간 이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텍사스나 엘라베메 생산시설을 만들면 됩니다.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이강훈은 서류를 뒤적이며 최근 조지아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이강훈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도 체포되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만 200명이 연행되었고 대부분이 정식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강훈은 계속해서 TSMC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인 인건비가 대만의 5배에 달하고 기술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미국 진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의 매력을 강조하자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렉스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미국 진출을 꿈꿨지만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아직도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을 보여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부품을 보낼 때마다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K&N의 핵심 부품 중 70%가 한국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미국에는 그러한 공급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게이츠에게 보고하기 위해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은 생각보다 훨씬 탄탄했습니다. 이강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를 빼앗아갔다고 발언한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이것이 단순한 선거 레토릭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기저에 깔린 인식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삼성 오스틴 공장이나 LG 배터리 공장 사례를 들며 기술만 빼가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중국이 했던 짓을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 지으라, 기술 이전하라, 그리고 나가라. 이게 바로 패턴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 분위기를 바꿔보려 미군과의 협력이 명예로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씨, 한국 방위 산업이 성장한 이유가 미국의 기술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한국 자주포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이 M109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독자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것이 K9의 시초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거부가 오히려 한국 방산 독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으며 미국이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유럽이나 중동이죠. 거기선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미국처럼 하청업체 취급하지 않아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녁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이강훈은 소주를 따르며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조건을, 그것도 9월 말까지 답변하라는 최후 통첩과 함께 거는 것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은 우리를 골든 리트리버, 즉 시키는 대로 하는 충성스러운 개로 본다더군요. 라는 씁쓸한 말을 전했습니다. 순간 골든 하베스트 황금 수확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강훈은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라며 잔을 비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게이츠에게 전화하여 한국이 미국 공장 건설을 꺼려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게이츠는 압박을 가하라며 다른 옵션 독일이나 영국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본 것은 아닌가?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치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목격하게 될 미국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나는 충격적인 순간이 코앞에 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훈 총괄은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며 저를 정부 청사로 안내했습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윤서진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며 영어로 운을 떼었습니다. 윤서진은 존스법 전문을 스크린에 띄우며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실상 미국 기업의 소유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변명하자 그녀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1980년대 미국 압력에 못 이겨 현지 공장을 지었다가 결국 기술은 미국에 남고 수익은 제한된 채 철수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곧바로 최근 사례로 화제를 돌리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이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미 국방부 내부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실행 계획이었으며 제가 참석했던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 본부장은 3단계인 한국기술자 단계적 축출, 4단계 핵심 기술 미국 이전, 5단계 한화 미국 법인 인수를 지적하며 이래도 파트너십이라고 하실 건가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진 채 침묵하자 윤서진은 더 충격적인
CIA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기술 획득 전략이었고 K9을 포함한 한국의 핵심 방산기술 21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이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산업 스파이 아닌가요? 라며 격분했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이런 계획은 몰랐다고 하자 윤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당신이 참석한 회의 내용인데요 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서진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생산 요구는 거부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 없는 완제품 수출만 가능합니다. 셋째, 이 조건이 불만이면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럼 미국은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겁니다라고 말하자 이강훈은 서류를 정리하며 그러세요. 독일 PH2000은 대당 가격이 우리의 2배이며 납기는 3년입니다. 영국은 더 비싸죠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겠느냐는 질문에 윤서진은 단호하게 이미 포기했습니다. 어제 폴란드와 추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300대 추가 주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강훈은 오늘 오후에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방문하여 100대 계약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어도 됩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이 더 크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윤서진 본부장에게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배신이요?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가요? 동맹국의 기술을 훔치려 한 건 미국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언급하자 윤서진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시도를 거론하며 미국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거부로 인해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1975년 한국 최초의 자주개발 미사일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역시 미국의 기술 제공 거부로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지아 사태는 우연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에 한국 기술자, 우선 단속 지침이 있었음을 밝히고 고급 기술 보유자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을 쫓아낸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강훈은 이래도 미국을 믿으라고요? 우리 엔지니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강훈은 저에게 알렉스 씨, 개인적으로는 안 됐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 같은데 당신 정부가 문제네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즉시 게이츠에게 전화하여 한국이 우리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게이츠는 격노하며 어떻게 알았지? 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언론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하는 플랜 B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이메일에 익명의 발신인으로부터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1973년 작성된 미 국무부 기밀문서 스캔본이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기술 이전 차단 지침이었고 한국이 독자적 방산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모든 핵심 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한국을 영구적 구매자로 묶어둬야 한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첨부 파일은 로버트 해리슨, 1951년, 1019년이라고 적힌 일기장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제 할아버지와 성이 같았습니다. 일기장에는 1973년 당시 한국 국방부 친구가 미국이 M109 자주포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울면서 하소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K805 자주포를 독자 개발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에는 한국이 K9 개발을 시작하며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하자
펜타곤은 비웃었지만 자신은 그들이 해낼 것이라 믿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2019년 임종 직전 자신의 손자 알렉스가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일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라.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저는 이것이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전직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이었던 제 할아버지의 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메일 발신자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한 몇 안 되는 미국인이었다며 유지를 따르길 바란다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할아버지의 한국 관련 업무와 일기장에 대해 확인했고 50년 전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일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이강훈 총괄을 다시 만났을 때 이메일 발신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할아버지의 일기사본이 한국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 있었으며 할아버지가 언젠가 손자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직접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훈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3년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독자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국방부 계약서 초안에는 핵심 기술 공개, 미국 법인 강제 인수권, 한국인 기술자 요청 시 즉시 교체 등의 충격적인 조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파트너십이 맞느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훈은 할아버지의 일기 복사본 중 미국은 한국을 영원한 2등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 속에는 독립의 의지가 흐른다. 는 구절을 보여주며 할아버지가 한국을 정말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자이기에 저에게 진실을 선택하고 정부에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9월 말 데드라인 이틀 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저는 호텔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미국이 제안한 K9 자주포 현지 생산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반미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이며 우리 기술자들을 쫓아낼 계획을 세운 나라에서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본 바로 그 문서,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문서를 들어보이며 미국의 기술 약탈 계획을 명백히 폭로했습니다. 저의 전화는 미친 듯이 울렸지만 게이츠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유럽 5개국 및 중동 3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진 윤서진 본부장의 상세 설명에서는 폴란드 650대, 루마니아 200대 등 총 천문제 50대가 이미 계약되었거나 협상 중임을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조건부로 제안한 200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윤서진은 우리는 미국과 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속도 거부합니다. 대등한 관계를 원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더욱 폭탄 선언은 중국이 K9 1000대 구매를 제안했지만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기 위해 거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화 회장은 새로운 전략, 즉 유럽 현지 생산을 발표했는데 폴란드 정부와 50대 50 지분으로 합작 투자를 합의하여 유럽 전체에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그는 폴란드는 우리 기술자를 환영하고 영주권과 자녀 교육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존중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게이츠는 격노하며
제게 일을 망쳤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이강훈은 조지아 사태 당시 한국인 직원 가족들이 새벽에 강제로 끌려갔던 일을 언급하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과장의 예를 들며 완벽한 비자를 가졌던 MIT 박사 엔지니어였지만 고급 기술자, 우선 단속 명단에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과장의 아들이 하버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추방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비극을 보며 이강훈은 우리가 왜 언제든 우리를 버릴 나라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직접 전화하여 한국 기술자들을 최고로 대우하고 시민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독일과 프랑스,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 편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에밀리 카터가 급히 서울로 와서 의회가 난리가 났고 게이츠가 사임 압력을 받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어.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어. 라고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직속 비서로부터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고위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은 어떻게 한국 자주포 하나 못 사는 겁니까? 라며 경노했습니다. 게이츠가 한국이 비합리적이라고 변명하자 대통령은 골든 하베스트 문서를 집어던지며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된 이 문서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재고가 바닥났다며 심각성을 보고했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한국과 직접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들어와 중국이 한국에 K9 1000대 구매와 함께 한중 방산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고 긴급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아시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며 경악했습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 후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도 있고 자존심도 있으며 선택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종속국으로 봤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게이츠가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했지만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을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식 사과, 완제품 구매, 기술 존중, 한국인 엔지니어 비자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제 말이 맞다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게이츠는 이를 굴복이라고 반대했지만 국방장관은 현실 인정이며 K-나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 한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단 중국과 손잡지 말고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게이츠는 저를 배신자라며 비난했지만 저는 당신의 오만 때문입니다. 한국을 호구로 봤잖아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호랑이였던 겁니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연합이 한국과 향후 10년간 1000대 이상의 K-감을 도입하는 포괄적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했다는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고 미국 방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호주마저 미국제 M1009 계약을 취소하고 K9 400대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폴란드 대사관에서 마리우시 코발스키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은 미국이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2027년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반면 한국은 계약 후 2달 만에 물량을 보냈으며 이는 한국군 재고에서 빼서 보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동유럽 안보를 자유진영 전체의 안보라 생각한다며 직접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은 한국 교관들이 폴란드 군인들을 가족처럼 대해주며 훈련시켰고 기술 이전 역시 고장나면 미국에 보내야 하는 블랙박스식의 미국과 달리 한국은 수리 방법과 부품 생산까지 허락하여 5년 안에 독자 생산이 가능하게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짜 동맹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방산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나토는 유지되겠지만 무기는 더 싸고 더 좋고 더 빠른 한국제로 바뀔 것이라는 그의 말은 제가 느끼고 있던 세계 변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이강훈 총괄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중이었으며 밀린 주문만 3년치에 달했습니다. 그는 미국 물량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먼저 손 내밀면 자리는 있습니다. 단 줄을 서야겠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식 사과를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이강훈은 놀라면서도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구매 수량 최소 500대 확약. 둘째, 한국 엔지니어 미국 연수 프로그램의 영주권 트랙 보장. 셋째, 한미 방산 기술 상호 공유 협정 체결. 미국이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요구였지만 이강훈은 미국도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라고 웃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미국이 계속 오만하게 나온다면 한국은 진짜로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위협이 아닌 진심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 날 미국 언론은 배은망덕한 한국 70년 동맹을 배신하다는 폭스뉴스 헤드라인으로 폭발했지만 한국은 불과 2시간 만에 70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기지 제공, 베트남전 파병 대가 등 구체적인 숫자를 담은 영문 팩트체크 자료를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BBC와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반박이 타당하며 미국의 기술 약탈 시도가 들통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산업부는 미국의 거부 기술 목록과 한국의 독자 개발 무기 목록을 정리한 연대기를 공개하며 한국이 미국의 거부 때문에 오히려 독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과의 진정한 기술 동맹을 맺을 것이라 선언하자 미국 여론도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에 대한 내부 문서를 익명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제공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게이츠는 궁지에 몰렸고 한국계 미국인 상원위원이 조지아 사태 당시 합법 비자 소지자였던 자신의 삼촌이 체포된 사실을 폭로하며 청문회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한국 문체부가 한국 방산 70년사 다큐멘터리를 12개 언어 자막과 함께 유튜브에 공개하여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CNN 단독 인터뷰에서 존경과 종속은 다릅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후 여론조사에서 한국 입장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68%에 달하자 백악관은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유감이 아닌 사과가 필요하다고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에밀리 카터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조지아에서 한국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일기를 읽고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관계 회복을 위해 의회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도 동참을 결심하며 CIA 파트까지 포함된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전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하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에서 저와 에밀리 카터는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 기술 탈취 5단계 계획과 조지아 한국인 체포가 계획된 것임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일기를 꺼내 읽으며 한국을 존중하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는 유지를 전달하고 이번에는 한국에 사과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청문회 후 게이츠는 저를 배신자라 소리쳤지만 저는 후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강훈 총괄은 저에게 용기 있는 선택에 감사하다며 미국이 진정성을 보이면 한국도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 날 미국 대통령은 저를 집무실로 불러 당신의 증언이 언론과 동맹국들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오히려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하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방금 한국 대통령과 50분간 통화했으며 한국 대통령이 매우 직설적으로 미국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사과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만 1950년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측은 공식 사과, 조지아 사태 피해자 배상, 기술 상호 존중이 핵심인 방산 협력 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10년 복수 비자 및 영주권 패스트 트랙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다 들어주면 굴복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지만 저는 K9 없이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대중국 견제도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직접 서울에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에어포스원은 서울에 착륙했고 한국 대통령의 직접 영접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청와대 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은 우리는 70년간 함께했지만 진정한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미국 대통령은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길 바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한미방산협력협정 초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한국은 미국과 전략무기를 공동 개발하며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K9은 완제품 수입 조건으로 동맹 특별가 20% 할인이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강훈 총괄은 한국의 드론 및 자주포 기술과 미국의 스텔스 및 엔진 기술을 공유하여 K-필 자주포라는 한미 합작 차세대 무기를 공동 개발하자고 발표했습니다. 회담 막바지에 한국 대통령은 조지아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고 놀랍게도 저 알렉스 해밀턴을 한미 방산협력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용기 있는 사람이며 양국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이전 명시대를 선언했고 한국 대통령은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청와대 만찬에서 한화 회장은 일자리는 나누고 기술은 공유하는 합작 생산 모델을 제안했고 록히드 마틴 CEO는 화상으로 참여하여 이를 환영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K9 300대를 한국이 즉시 제공하고 미국이 수송과 훈련을 담당하며 비용을 50대 50으로 나누는 우크라이나 공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강훈 총괄에게 K2 에이브람스, 즉 미국 전차 차체에 한국 포탑을 얻는 하이브리드 전차 프로젝트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합치는 완벽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음 날 판문점을 방문한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침착하게 함께 대응하며 진짜 한 팀임을 입증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만난 이강훈은 K9 미국 버전인 US6 자주포 개발을 첫 프로젝트로 시작할 것이며 상호 신뢰와 기술 보호를 위한 신뢰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미방산 전략동맹 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 주권 상호 인정, 공동 개발, 제3국 공동 수출 등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귀국 직전 해리슨,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반응은 역사적 화해, 미국과 한국 드디어 어른이 되다 등 폭발적이었습니다. 협정 발표 일주일 만에 한화와 록히드 마틴 주가가 동반 상승했고 중국마저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 달 후 K-안익 미국 버전의 시험 발사 결과는 명중률 99%로 향상되었고 K2 에이브람스 프로토타입은 국제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지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1,000만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김 과장 가족은 아들이 하버드에 복학하는 등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에는 8,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어느 날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에서 이강훈은 서울의 불빛을 보며 각자 빛나지만 함께 더 밝아지죠. 한미 관계도 그렇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지명되었다는 백악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게이츠도 뒤늦게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이제야 한국과 미국이 진짜 친구가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는 실패했지만 대신 우리는 황금빛 미래를 함께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그날, 한국과 미국이 형과 아우가 아닌 진정한 형제가 된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해밀턴과 이강훈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한국 K9 자주포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오히려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동맹을 발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성장의 계기가 되고 갈등이 더 깊은 신뢰를 낳기도 합니다. 한국이 당당히 미국의 요구에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간 쌓아 올린 독자적인 실력과 자존감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와 유럽 방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한국의 진정한 힘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서는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